소장 판사들의 결의에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2달째 미뤄지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서 판단하는 것, 이 역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건건 플러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들으셨죠? 판사를 탄핵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단 말이에요. 네. 표결 처리해서 합의했단 말이에요. 네. 일단 전국 법관 회의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처음으로 공식 기구로 대법원 규칙에 제정이 된 건데요. 전국에 있는 법관, 판사들이 이 법원별로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모여있는 대표기구의 회의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들이 여기에서 내용을 의결하고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대법원장에 대한 이 자문 공식 기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모여있는 것들을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시 기구로서 설정을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기구로서 출범이 된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게 의결이 된 내용들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장을 낸 거다. 그 입장을 표결로 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의 입장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법원 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지기까지 찬반 의견이 맹렬하게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고요. 항상 반대 의견의 논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따라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가 탄핵 소추에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논거가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를 촉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탄핵 소추 절차가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105명의 판사들이 저 자리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그 탄핵안에 대한 찬성이 53표, 한 표 차이로 과반을 넘어서 이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리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지난 정부 때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 입법부가 그 자격을 박탈해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촉구하고 요청하는 모습이긴 해요. 네. 입법부가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건 아니고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그렇군요. 해달라는 네, 거죠. 네. 이게 안동지원 판사 6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이었는데 105명의 판사들이 투표에 참석을 했고 9명이 기권을 했고 53대 43의 이제 다수 의견으로 지금 이게 가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대법원장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정도인 것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초창기에 뭐라고 말했냐.
뭐냐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국회에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스스로 판사들 스스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묻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무너진 사법 신뢰를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전제하에 스스로 이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헌법재판소에 뭐 가건 안 가건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도 잠깐 제가 의원님들에게 물어봤지만 누구를, 어떤 판사들을, 지금 있는 판사들 중에 어떤 판사를 탄핵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는데 관련해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언급한 게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원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언급한 판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뭐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관이 됐는데 이 차장할 당시,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었죠. 그때 당시에 강제징용 사건하고 통상임금 사건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도 마찬가지로 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같이 이 공간 회의를 하면서 재판 지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라는 얘기고요. 이민걸 부장판사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했다는 것이고, 이규진 부장판사는 뭐 다 알다시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그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비롯해서 재판에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수, 박상원, 정다주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시절에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는데 이때 모든 종류의 문건들을 이분들이 거의 다 작성을 한 것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누구를 탄핵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사실 이 세 분이 가장 명확하게 작성자 문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탄핵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도 징계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권순일 대법관만 현재 징계 대상으로 남아 있지 않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미 그 임종원 차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런 식의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정미 대표가 얘기하는 6명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혐의가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합니다. 네, 물론 기소된 사람은 없고 그렇죠. 대법원 안에 있는 진상조사단이었죠. 거기서 어느 정도 실체는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규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특히 첫 번째 조사를 스스로 했을 때 그 정직 1개, 그러니까 감봉 4개월의 처분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그 대법원에서 이규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정의당 재판 같은, 통진당 재판 같은 데 개입했던 그 지방 부분이 있는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 이제 효력정지 사건에 관여했던 분인데요. 네. 저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감봉 4개월을 받았었으나 대법원에서 3차 조사했을 때 이 사람의 나쁜 짓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개입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규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그 통진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통진단의 해산 청구에 대해서 뭐 인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통합진보당이 이제 잘못된 정당이었다는 것 때문에 해산이 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당이 없어지게 되면 비례직으로 의원직을 가지게 된 그런 지방 의원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때 논란이 됐었죠. 자동적으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냐 문제가 됐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상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처분이 내려지니까 이 의원들이 5명이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효력 정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A라고 하는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줘야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결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규진 부장판사가 당시에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각 의견,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지 말아라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 재판부가 말하니까 그렇다면 선고 연기라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고 연기는 받아들여졌고요. 네. 그다음에 정기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재판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요청을 했는데 새로운 재판부가 그해 5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 정지를 인정을 해줘서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얘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긴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금 대법원 진상조사단에서 그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조사해서 1차적으로 혐의가 나와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판사들이 있죠. 네, 13명인가 있죠. 13명의 법관들이 있고요. 네. 이 중에 5명 같은 경우는 이미 업무에서 배제가 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관련된 사법농단 연루 판사가 현재 93명에 달한다. 이런 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과 내용들을 분석해서 이번에 만약에 국회가 이 법관 탄핵을 하게 된다면 탄핵소추 대상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와 같은 상태로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하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탄핵안이 진짜로 추진이 된다면 지금 현재로는 발의는 가능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찬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탄핵안 법안을 만들 것이고 그 법안 안에 이런 조건이 되는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법안 규정에 넣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3분의 1의 발의, 그다음에 제적은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의결이 되게 되면 네. 이 의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넘겨지게 되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해당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니까 탄핵해야 된다 만다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 중간에 이제 법사위원장이 있습니다. 여성기 네. 의원. 그 법사위원장이 이제 검찰의 역할을 해서 A 판사는 무슨 잘못을 했고 B 판사는 무슨 잘못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적어서 기소장 형식으로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내게 돼요. 네. 그러고 나면은 국회가 검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국회 네. 법사위원장이 검찰 역할을 해서 내게 되면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판사들이 꾸려지게 되고요. 그 판사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재판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 재판을 한 다음에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중앙지법의 주요 판사들이 상당수가 지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으니 이 사법농단과 상관없는 판사들을 이 사람들을 바꾸고 네. 그 판사들을 인사 내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재판 결과가 끝나고 나서 징계 절차에 대한 부분 논의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네. 여론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되고 특별재판부를 도입함과 동시에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부분들이 같이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상태로서 사법부를 끌고 가게 됐을 경우 나중에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상권불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면 그건 국회의 의사결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 문제를 좀 마무리 짓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문제 있다는 판사들 발령내서 다른 데로 보내고 명백하게 연루가 안 된 판사들을 법원의 룰에 따라 규정에 따라 새로 인사를 내서 그 자리를 맡게 하면 그 재판을 맡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일단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전제로 깔려야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재 판사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93명 정도가 연루됐다고 하지만 서로 전부 다 거미들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 관계를 끊어내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 새롭게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 자체도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그렇죠. 수 있다. 이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련의 법원의 사법부의 홍역을 거치면서 지금 일선의 판사들은 또 중앙지법이나 이런 고위 판사들은 정말 추호도 개입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병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